자, 봅시다. 오늘은 국외 이주동포의 활동과 실현부터 하면 되겠죠? 923 페이지? 92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맨 처음에 만주 이주동포부터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각 지역에 대한 내용들은 살펴봤으니까 여기서는 점검하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자, 만주 지역에 우리나라 동포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특히 만주 지역은 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던 장소이죠.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 기지.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실현 한번 볼까요? 요건 이제 앞에서 다 우리가 봤던 거니까 첫 번째가 간도 참변이죠. 자, 간도 참변은 뭐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복수였죠. 그래서 청산리 대첩 다음에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다음에 미스야 협정이라는 게 있었죠. 자, 미스야 협정은 삼부가 성립되자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한 그런 만주 군벌과 그다음에 총독부 일제와의 협상이었죠. 자, 그다음에 중국인과의 마찰이 있었고 만보선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옆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포들과 중국인들을 일본이 이간질시킨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주를 쳐들어가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인들을 이간질시켜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게 되자 일제는 주민을 보호한다는, 여기서 주민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주를 침공하게 돼요. 그게 이제 만주 사변이고, 그래서 이 중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좀 사이가 나빠졌던 게 만보산 사건이죠. 물론 나중에는 알게 돼요. 이게 다 일본의 술책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어쨌든 이게 만주 사변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시련들을 겪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연해주 이주동포로 넘어갑시다. 연해주 이주동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이 되죠. 자, 이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단체들, 여러분 뭐 성명회, 권업회에서 만든 대한광복군 정부, 그 다음에 임시정부로 세워진 대한국민의회, 이런 것들 있다는 거 한번 단체들 기억해 보시고요. 실현으로 바로 내려갈까요? 실현에 보시면은 자유시 참변 있었죠. 소련령으로 들어가서 요 소련령에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소련군에 의해서 피해를 봤던 사건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좀 봐둡시다. 가로 2번에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봅시다. 이 당시에 소련은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스탈린 독재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스탈린이 1937년이면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좀 전이에요. 이때쯤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었죠. 이제 그때 만약에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면, 추축국이었던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조선인들이 스파이 노릇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강제로 우리나라 주민들을 이주시킨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여기 나오는 연해주 동포들의 이주죠. 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기차를 태워서 강제로 이주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짐을 싸서 모이라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아무튼 간단하게 짐을 싸가지고 모였더니 갑자기 기차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뭐 말도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지. 어딘지 모르게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기차라고 하는 게 그냥 화물칸,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화물칸에 사람들을 단체로 태우고 어딘가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서 그냥 허허벌판에 중간중간 서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아닌데 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막 타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시설이 없잖아요. 뭐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 죽게 되고, 또 죽은 사람이 있으면 또 전염병 같은 게 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안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은 그 기차가 중간중간 쓸 때마다 내려서 그냥 시신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을 묻어줄 수도 없어요. 그냥 눈으로 덮어놓고 다시 기차를 타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남자들이 나서서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 가서 막 저항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져. 숙청되는 거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차를 타고 뭐 한 달 그 이상 그 정도 이제 가봤더니 내리라고 해서 딱 내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벌판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게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죠. 그러니까 일본과 전쟁에 대비하여 스파이 노릇을 할지 모르는 조선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그냥 옮겨놓은 사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시기, 1937년이라는 거 시기 한번 기억. 둘째,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건 어느 지역에 살던 동포들이에요? 연해주.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요. 자, 연해주 이주 동포 17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려인이라고 그래요. 까레이스키, 고려인이라고 하고, 중앙아시아면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는 여러분 알죠? 다 전부 다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소련. 그러니까 같은 나라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죠. 소련에서 소련으로 이주한 거니까. 그런데 소련이 나중에 독립군으로 전부 다 독립이 돼버린 거 알죠? 원래 소련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17개, 러시아를 포함해서 17개의 나라가 하나의 연합국가가 된 거예요. 그게 소련인데 나중에 90년대 초반으로 들어오면서 이 소련이란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붕괴돼 버리게 되면서 다시 나라가 17개로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뭐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이 원래는 다 소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독립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아시아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우리랑 아무런 뿌리가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소련 시대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거죠. 강제로 옮겨져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또 갈등이 생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한 3세, 4세, 5세 다 이렇게 이제 넘어왔겠죠. 당연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해방된 지 벌써 72년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이주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럼 시기로 따지면 이주한 지. 그러니까 거의 한 4세, 뭐 5세 이렇게 3세, 4세, 5세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도 요 지역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젊은 청년들, 고려인의 젊은 청년들이 약간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잖아요. 이제 아예 우리나라 말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좀 애매한 그런 존재?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약간 갈등?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아까 우리는 두 가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일본 이주 동포로 갑시다. 일본 이주 동포는, 자, 일본에 대학이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갔었죠. 처음에는. 자, 그러다가 나중에 국권 피탈 이후에는 이제 노동자로 가거나 아니면 징용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30년대 이후에는 강제 징용되었다. 그 군함도라는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사실 그거를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원래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줄 때, 알죠 여러분? 그게 세계문화유산인 거? 그 섬을 지정을 해줄 때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명시하도록 약속을 하고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조선인들을 착취했다라는 걸 소개를 하게 돼 있어요. 명시를 하고, 그리고 몇 년 기한을 준 거예요. 몇 년 안에는 꼭 소개해야 돼. 그리고 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줘서 그 몇 년이 이제 곧 내년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본은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거 말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망간이라는 그런 금속이 있잖아요. 이 망간의 광산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강제 징용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강제 징용당한 노동자 중에서 지금 현재 그 자손이 아들이 일본에 살고 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일본에 살게 됐죠. 그런데 그 망간 광산을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아예 사서 거기를 박물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교토 근처에 가면은 아예 그 망간 광산 기념관이 있대요. 그래서 강제징용 기념관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아버지를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그거를 기념관 같은 걸로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망간 광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면 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굴이 굉장히 낮아요. 기어서 들어가서 누워서 광산을 채굴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막 얼굴이든 어디든 막 몸에도 묻고, 금속이 사실 뭐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망간을 캐서 다시 기어 나오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박물관처럼 아예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서 사람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어디선가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다큐멘터리였나 뭐 무한도전이었나? 우리 또 역사는 무한도전이 많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도전일 수도 있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서 저도 나중에 일본에 혹시 가게 되면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어쨌든 일본 이주 동포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실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관동대학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역시 시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도쿄를 비롯한 그 관동 지방에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피해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진이 일어나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자연재해 일어나거나 하면 정부에 대한 어떤 원망도 생기고 그런 막 사회가 뒤숭숭해지잖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돼요. 이 장면은 또 그 얼마 전에 박열 나오는 그 영화에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인에 대한 감정이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을 조선인에 대한 불만으로 무마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고 그때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지나가는 조선인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죽인. 그래서 이때 이 지역에 이 도쿄나 뭐 이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동포들을 약 6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관동 대학살인데 그러면 이제 일본인하고 사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을 불러서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못하는 발음이 있대요. 뭐 15전 뭐였던가 뭐 이렇게 발음이 있대요. 그거를 시켜보고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을 잘 못하는 그게 발음이래요. 잘 구별을 못하는 그걸 시켜서 잘 못하면 아 너는 조선인이구나. 그리고 죽였다는 거지. 근데 그 사이에는 사실 조선인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인 거죠. 자기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조선인들이 이때 6천 명 정도 6천 명을 죽인 건 뭐 학살이죠. 학살을 당한 사건이 거기 나오는 것처럼 관동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1923년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미주 이주 동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합법적 이민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 이민이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민이었죠. 자, 그 다음에 미주 지역에 생긴 단체들이 지금 언급이 돼 있네요. 대한인 국민회, 그 다음에 하와이에는 대조선 국민군단, 그리고 워싱턴의 구미위원부는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서 이미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주 동포들의 어떤 실현만 우리는 기억하면 되죠. 예를 들면 연해주 지역은 아까 자유시 참변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일본은 관동 대학살, 그 다음에 뭐 만주 지역은 뭐 간도 참변, 뭐 미스 협정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절, 5절 나오는 거는 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할 만한 게 별로 없죠. 사실은 거기 보시면 인구 증가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사는 일본 거리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서울에서는 충무로, 명동, 을지로 요 동네가 일본인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때는 가장 중심지였죠. 본정이라고 해서 본정통 또는 본정이라고 해서 가장 핵심이고 충무로나 요 명동 요쪽에는 백화점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번화가였었던 지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의식주 생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의생활의 변화에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아무래도 전시 체제 이제 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전쟁 준비가 극에 달할 때니까 이때는 약간 실용적으로 옷을 입혔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한테도 거기 보시면 40년대 몸빼라고 되어 있죠. 몸빼 이거 작업복 일본 아줌마들의 작업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입도록 했었죠. 여름에 입는 여러분의 냉장고 바지 이런 게 지금은 몸빼 그쵸? 생긴 건 똑같지 않아요? 밑에 고무줄만 없다 뿐이지.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바지들이 생기죠. 몸빼.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통치마를 입잖아요. 보통 우리 한복은 이렇게 가랑이를 벌어지게 옷을 입는 거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강제로 입으라고 해서 그 뒤에 뭐 아줌마들의 일상복이 돼버린 게 바로 몸빼. 이게 거기 보시면 40년이라고 되어 있죠. 40년대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식생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거생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거생활의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여기에서는 토막집 정도만 한번 봅시다. 토막집이라고 하는 건 빈민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빈민의 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토막집이라는 건 이건 뭐 거의 움집 같지 않아요? 움집처럼 생겼죠.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정말 집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 그런 가마니 같은 걸로 대충 얼기설기 만든 요런 집 빈민 가옥을 우리가 토막집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요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별거 없죠. 별로 중요한 건 없고 아까 그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그리고 관동 대학살 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앞에서 안 나왔던 것들이니까 그 정도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경제적 민족 운동의 전개 한번 봅시다. 경제적 민족 운동의 전개. 자, 경제적 민족 운동에서는요, 여러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족주의 계열의 경제적 민족운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경제적 민족운동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민족주의 계열의 경제적 민족운동으로는 물산장려운동이 있죠. 물산장려운동을 봅시다.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초반 1922년이라고 해도 좋고 1920년대 초반 20년에 하나 생기고 22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냥 20년대 초반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일단 이 물산장려운동의 계기가 된 원인 또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관세 철폐 움직임 이거 먼저 할까요? 회사령 철폐. 회사령이 1920년에 철폐가 되죠. 자, 회사령이 철폐됐다는 건 뭐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사령이라고 하는 게 원래 허가를 받아라 였었는데 이게 나중에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뭘로 바뀌었죠? 그쵸? 이거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거예요. 회사를 훨씬 많이 만들 수 있게 됐죠. 사실 이거는 우리 민족한테 회사를 많이 만들어라가 아니고 일본 대기업 진출을 더 용이하게 편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실시했었고 그 덕에 우리나라 회사도 많이 만들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일본 회사가 생겼다는 건 이제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기는 관세 철폐의 움직임 때문에 그래요. 관세 철폐는 결국에는 1923년에 되지만 이게 관세 철폐가 나타나기 전이지만 관세 철폐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철폐하면 일본 물건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올 거고 그러면 국산품을 애용해야지. 그래서 결국에는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는 게 국산품을 애용하자.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 다음에 뭐 소비 절약 이런 거 있죠. 근검저축, 소비 절약 이런 것 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의 구호로는 거기 930페이지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뭐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조선 사람은 조선 것으로 이런 구호들이 밑에 하나 저기 오른쪽 위에 가면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호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즉 국산품 애용 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냐? 자 처음에 시작된 곳은 어디냐면 평양이에요. 평양에서 조만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민족주의자의 주도에 의해서 이제 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제 확대가 된 거죠. 서울로 올라와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선물산장려회랑 뭐 자작회, 토산회, 토산애용부인회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자, 조선물산장려회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자작회, 그 다음에 토산애용부인회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물산장려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해 볼까요?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래 국산품을 사야겠지라고 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죠. 즉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문제는 이때 새로운 공장이 생기거나 회사가 생기거나 이렇게 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살려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물건 수는 그대로야. 그럼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원래 우리는 가난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우리나라 물건을 쓰고 있었어. 너네들 여기서 이제 너네들은 자본가 계급이죠. 너네들 일부러 이거 한 거지.
너네 돈 벌려고 물가 상승시켜서 돈 벌려고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 물산장려운동을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다. 자, 그래서 931페이지 보시면은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 자, 결국에는 수요는 늘어났지만 새로운 생산력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세 번째 줄에 토산물 가격만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만 해놓고 그냥 말아버렸다. 더 이상 진척이 없었죠. 자,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은 부르주아 운동이다. 아까 자본가들 너네 돈 벌려고 한 거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친일파들이 참여하면서 이게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계기 한번 봐주세요. 특히 관세철폐 움직임 때문에 물산장려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자, 그리고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참여한 단체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사료탐구 보시면 이게 그거예요. 지금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하고 있죠. 사회주의자들이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하고 있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죠. 다음에 비판을 받고 있는 운동에 대한 설명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산장려 운동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민족주의 계열의 경제적 민족운동은 물산장려 운동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경제적 민족운동을 한번 봅시다. 사회주의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민족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은 주로 약간은 가난하고 하층민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운동과 노동자들의 운동을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에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우리 책에 농민운동이 먼저? 네, 농민운동. 자, 농민운동 봅시다. 농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농을 얘기하겠죠. 우리나라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많이 전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건 소작농들이 누구에게 저항하는 거냐? 지주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작농들이 지주, 이 지주라는 건 친일파이거나 아니면 일본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지주들에게 저항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게 소작쟁이가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소작률이라는 건 내가 지주에게 내야 되는 지대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가만이 생산했을 때 지주한테 얼마를 주냐. 이때는 소작률이 80%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가만이 생산하면 얼마를 지주한테 줘야 돼요? 80개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병작 반수제도 사실 너무 많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때는 병작 반수뿐만 아니라 거의 다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때 원하는 구호는 뭐냐면 소작률의 인하. 소작률을 줄여달라.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소작권 이동을 경작권이나 소작권 이동을 반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 자르지 마라 이런 얘기죠. 소작권이 이동한다는 건 내가 지금 소작농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소작권을 준다는 얘기니까 소작권을 이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나를 자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소작률 인하라든가 소작권 이동 반대라든가 이런 것 등을 주장을 하면서 지주에게 특히 지주는 친일파이거나 일본인인데 이런 사람한테 저항한 운동이 농민운동 다른 말로 하면 소작쟁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저항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농민운동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1920년대하고 1930년대의 양상이 조금 달라져요. 확대가 조금 더 되긴 하는데 자, 그래서 1920년대에는 주로 1920년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경제적 생존권 투쟁.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지금 제가 쓴 것들이 이제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우리를 경제적으로 좀 잘 살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운동이라면 이게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 결국에는 우리가 저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친일파이거나 일본인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저항하는 운동이 항일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항일운동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해지는 시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적 성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에서 정치적 항일운동으로 바뀌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일부는 비합법적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죠. 비합법적 투쟁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숨어서 몰래 저항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1930년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동이 과격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농민운동이고, 이 농민운동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 농민운동이 자,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역시 시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1923년에 암태도에서 소작쟁이가 있었죠. 암태도 어디냐면 목포 신안군. 그 목포 신안군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전라남도 한번 보면은 막 섬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목포 신안군에서 친일 지주 문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주들이 이제 지주가 이 소작농들을 탄압을 한 거고, 이때 소작률이 아까 80%였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이걸 좀 줄여달라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소작률 인하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소작률이 80%였던 소작률이 약 40%,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40% 정도로 이렇게, 물론 완전 깎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구나,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는 성과를 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암태도 소작쟁이. 자, 그러면 농민운동 했으니까 그 다음에 노동운동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노동쟁이라고 하죠. 노동쟁이. 자, 그러면 노동쟁이는 노동자가 누구한테 저항하는 거냐? 자본가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본가가 누구야? 회사 사장, 공장 사장. 근데 이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결국 누구겠어요? 친일파이거나 일본인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노동쟁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쟁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노동쟁이가 일어나는데 이게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기가 20년대부터예요. 그러면 왜 1920년대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냐? 자, 1910년대는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91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회사령이 만들어졌어요. 회사령 뭐 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우리나라 회사 못 만들게 하려고 만든 법이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많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없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쟁이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1910년대는 노동 환경이 좋아서 노동쟁이가 없었던 게 아니고 아예 뭐가 없었던 거예요? 공장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회사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1910년대는 노동쟁이가 없었어요, 거의. 그럴 수밖에 없죠, 공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1920년대부터 회사가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왜 회사가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회사령이 폐지됐으니까. 그렇죠? 회사령이 폐지됐어. 무슨 말이냐면 회사를 만드는 규정을 까다롭게 했었던 게 사라졌어요. 규제가 사라진 거죠. 규제 완화. 그러니까 회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회사뿐만 아니라 일본 회사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 어땠냐면은 일본인 성인 남자 노동자와 조선인 성인 남자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0만 원 주면, 이제 지금으로 하면 100만 원 주면 70만 원 정도, 7, 80만 원 정도로 한 조금 주는 거고, 더 이제 여기서 플러스 일본인 여성 노동자와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이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전체 일본 성인 남자가 받는 것보다 절반 이하로 받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임금의 차이. 두 번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일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좁은 데서 막 먼지 막 그런 사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임금의 차이도 있고 차별도 있고 환경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된 게 바로 노동쟁이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920년대의 활동과 1930년대의 저항이 양상이 또 달라져요. 거의 양상은 비슷하겠죠. 1920년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경제적인 생존권 투쟁, 우리 못 살겠다, 임금 좀 올려달라, 뭐 이런 식의 구호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경제적 생존권 투쟁에 관한 그런 내용이면은
자, 30년대로 넘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가 저항하는 사람들이 친일파이거나 일본이니까 항일투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항일투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서는 비합법적 투쟁이거나 또는 비합법적 투쟁 아니면 지하 조직화, 그러니까 이제 몰래 활동하는 약간 이런 활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활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주의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게 되는 1930년대부터. 그래서 이렇게 노동쟁의가 가장 절정에 이르던 시기는 30년대 초반이에요. 자, 그러면 30년대 후반은 왜 괜찮아졌냐?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 괜찮아진 이유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노동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아니겠죠, 당연히. 노동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30년대 후반 가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게 돼요. 국가총동원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공장 회사들을 일본이 압수를 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군수공업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을 이쪽으로 돌리는, 군수산업으로 돌려서 회사들을 뺏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쟁의를 할 수도 없고 너무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노동운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는 30년대 초반, 30년대 후반은 너무 탄압이 심해서 할 수가 없는, 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절정이었던 시기는 30년대 초반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다 쓰지? 여기다 써야겠네. 자, 또 노동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동운동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 노동운동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고요. 자, 역시 여기서도 시기를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1929년에 자, 원산이면은 개항장이었던 거기를 말하는 거죠. 도시를. 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두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났는데요. 라이징 선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영국계 회사, 영국계 일본 기업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 기업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 그 뭐라고 하죠?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노동쟁의가 확산이 된 거죠. 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이에요. 자, 이때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가 신간회.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간회의 참여가 있었죠. 그리고 국제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게 외국에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지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 회사 하나에서 시작한 게 연대 파업을 하게 돼요. 부두 노동자들이 연대 총파업을 하게 되면서 이 파업이 약 1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거. 자, 가장 대표적인 노동운동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가장 대표적인 농민운동이었던 암태도 소작쟁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 이제 좀 성과도 구별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거는 노동단체들이에요. 단체를 한번 변화를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거기에 935페이지에 조선노농공제회가 만들어지죠. 조선노농공제회. 자, 조선노농공제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선노농총동맹. 그리고 1927년에는 농민총동맹, 노동총동맹으로 바뀌죠. 자, 노농공제회가 노농총동맹으로 바뀌고 이게 농민과 노동으로 분리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요 단체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 한 장 넘기시면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노동운동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게 30년대 초반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30년대 후반은 너무 탄압이 심해서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경제적 민족운동. 그래서 물산정려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민족문화수호운동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이제 문화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제시대 문화 파트. 자, 일제시대 문화 파트에서 일제 문화 왜곡,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먼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식민지 교육 정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 정책, 식민지 교육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게 조선교육령이에요. 그래서 조선교육령이 1차, 2차, 3차, 4차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에, 2차 조선교육령은 22년에, 3차 조선교육령은 38년에, 그리고 41년에 한번 개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44년에 4차 조선교육령, 말하자면 10년대는 1차, 20년대는 2차, 30년대는 3차 교육령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령을 통해서 그 시대의 통치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조선 교육령을 물어보면 10년대 통치 방식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시기가 딱 매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조선 교육령을 여러분 체크를 좀 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사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료를 통해서 이게 몇 차 조선 교육령이구나 찾을 수 있으면 되죠. 자, 뭐 간단하게 자, 1차 조선 교육령부터 볼까요? 1차 조선 교육령부터 보면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단어나 뭐 강조하는 개념 정도만 체크할게요. 어차피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은 940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어요. 굳이 여러분 표 안 그리셔도 뒤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뭐. 자, 1차 조선 교육령은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을 강조해요.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죠. 그래서 보통 교육, 실업 교육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1차 조선 교육령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치를 할 건데 뭘 기본적인 건 알아야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보통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어를 보급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교육이 보통 교육. 그리고 실업 교육이라고 하는 건 고등 교육이 아닌, 그러니까 수준 높은 교육이 아닌 이것도 역시 기본적인 교육,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을 실시했다. 자, 그리고 938페이지를 잠깐 다시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자, 보통 교육의 수업 연한을 단축시켜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6년인데 초등학교 4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수업 연한을 단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을 특히 강조했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은 금지, 말하자면 이제 허용을 해주지 않았었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밑에서 5번째 줄에 사립학교 규칙과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반포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서당 규칙령이라고 해서 계량 서당. 그러니까 서당이라고 하면 보통 한자 배우고 뭐 천자문 배우고 하지만 이런 계량 서당에서는 근대적인 학문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립학교 규칙, 개정 사립학교 규칙, 그다음에 서당 규칙령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민족 교육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1911년에 제1차 조선교육령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조선교육령으로 갑시다. 자, 2차 조선교육령은 1922년인데 1922년이면 통치 방식이 뭔가요? 문화통치로 바뀌었죠. 3.1운동 이후에. 이거랑 똑같이 여러 가지를 허용해 줄게. 이런 게 이제 2차 조선교육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때 조선교육령에서는 공학교육을 강조를 하게 되죠. 여기서 공학교육이라는 건 일본인 교육과 조선인 교육을 같게 똑같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조선인과 일본인을 같은 그런 수준으로 같은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공학교육이에요. 자, 그리고 학교를 막 늘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이때 약속했던 건 삼면일교주의라고 해요. 말 그대로 삼면일교주의니까 면 하나에 학교 하나 이렇게. 그래서 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는 인천은 모르겠는데 저기 어디 시골 같은데 막 면단이 이런 데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들이 최소한 100년 된 학교들이 있어요. 일제시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이때쯤 만들어진 거예요. 한 1920년대 되면 100년 넘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들이 그러니까 100주년 가까이 되거나 이런 학교들이 생긴 이유가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면일교주의라고 하는 게 실시됐고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을 허용해 줄게. 대학 교육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수업 연한을 아까 수업 연한을 축소했댔죠. 다시 수업 기간을 확대.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 4년으로 줄였다고 했지만 초등학교를 다시 6년으로 또는 5년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늘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해주겠다.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게 일본어를 교육하기 위한 어떤 보조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학 교육을 허용해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대학은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대학을 안 만들어주고 대학 교육을 허용해 주겠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게, 우리가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지만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벌였지만 이거는 일본이 또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하지 마. 그래서 그 대신에 대학을 하나 세워줘요.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그 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이 경성제국대학은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에요. 지금은 서울대학교가 관악구에 있지만 옛날 서울대학은 서울에 여러 군데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하도 데모를 하니까 이 대학교를 한 군데 몰아놓은 거예요. 저기 시골에다가. 그때는 관악구가 시골이었으니까 산속이었으니까 관악구에다가 학교를 쫙 몰아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서울대학교는 데모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시골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학생들을. 그래도 데모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또 탄압을 받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었던, 어쨌든 이제 그런 서울대학교의 처음 시작은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1924년에 만들어진, 이거 일본이 만들어주긴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정말 뭐 깊이 있는 고등교육이니까 정말 깊이 있는 뭐 어떤 인문학 뭐 이런,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초급대학, 지금으로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교양 과목 정도를 가르치는 아주 초급대학 수준의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어쨌든 이게 2차 조선 교육령이고 거기 지금 9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죠. 자, 여기 2차 조선 교육령은 사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딱 2차 조선 교육령이구만 알 수가 있거든요. 사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 자, 그 다음에 3조, 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를 상용어로 하는,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뭘까요? 일본어를 상용어로 하는 자는 그럼 누구? 일본인, 맞아요. 쉽게 말하면 해석을 좀 해보면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리고 고등여학교라고 불러요. 학교 이름이 그래. 그런데 두 번째,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는 누구? 조선인. 자,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쉽게 말하면 아까 일본인 애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공학교육.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인과 조선인을 같은 교육 시켜줄게. 하지만 학교 이름부터 딱 보면 알아요. 저 학교는 일본인 학교, 이 학교는 조선인 학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교육을 시켜줄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공학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이 2차 조선 교육령의 딱 두 항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 3차 조선 교육령으로 갈까요? 자, 3차 조선 교육령으로 갑시다. 3차 조선 교육령은 1938년이에요. 자, 1938년이면 국가총동원법 그때쯤이죠. 그러니까 중일전쟁 이후니까 이때부터 일본은 본격적 전쟁 준비에 매진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고 하는 것까지 정말 신경 써서 뭘 해주기보다는 그냥 일단 말 잘 듣는 조선인들을 전쟁터에 잘 내보내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3차 조선 교육령은 특히 여기에서는 황국 신민화를 강조하죠. 황국 신민화를 더욱더 강조한다. 황국 신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년대만 나온 건 아니에요. 10년대부터 쭉 있었던 표현이지만 특히 30년대는 이 단어를 더욱더 강조. 너네 충성스러운 황제 시민이니까 전쟁터 나가야 돼. 전쟁에 협조해야 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황국 신민화를 특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일면 일교주의를 실시한다. 쉽게 말하면 면 하나에 학교 하나씩 더 늘려줄게. 이런 거죠. 하지만 취학률을 보면 역시 일본인이 훨씬 많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차 조선 교육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은, 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의 과목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선택 과목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선택을 안 하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의 과목이라고 하는 걸로 돌려놓긴 했지만 사실은 안 가르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의 과목으로 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의 과목 요거. 그 다음에 1차에서는 보통 실업교육, 2차에서는 뭐 공학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육 허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한다. 이런 단어들 나오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차 조선 교육령의 부분 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학교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1941년에 부분 개정으로, 자, 이 당시에 학교 이름을 한번 다 고치는데, 아까 우리가 뭐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로 바꿨었잖아요. 3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학교를 통합을 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심상소학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학교라고 불렀다는 거죠. 초등 단위의 학교를 소학교라고 불렀었다가 이거를 다시 국민학교로. 자, 그래서 부분 개정은 국민학교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국민학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황국신민학교라는 뜻이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뭐 그런 백성을 키우는 학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국민학교. 이쯤 돼서 제가 굉장히 억울한 건 제가 졸업한 학교가 국민학교라는 거.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학교가 지금 현재의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뀐 게 1997년이 되어서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997년 이전에 여러분이 졸업을 했거나 입학을 했으면 최소한 국민학교는 좀 다녔다는 얘기죠. 근데 국민학교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어라고 하는 거에까지 우리나라는 사실 섬세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정책이. 그래서 이 용어를 1990년대가 될 때까지 사용을 했다는 건 이거는 사실 엄청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못 썼다는 거고, 천황에게 충성하는 백성을 97년까지 길러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억울하죠.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자, 어쨌든 이게 3차 조선 교육령이고, 그 다음에 4차 조선 교육령은 제가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그냥 전쟁 준비에 매진하는 거니까. 그래서 1940년대 같은 경우는 43년 이때는 뭐 이때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걔네들 데리고 이제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군수공업에 동원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그나마 수의 과목이었던 조선어나 조선사를 아예 폐지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차 조선 교육령, 자 거기 보시면은 소학교라는 단어가 나오고 심상소학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보통학교, 요걸 이제 우리는 초등 단위의 학교를 소학교라고 불렀어요. 심상소학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고, 자 그다음에 중간에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조선어는 수의 과목, 수의 과목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되죠. 3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교육령 같은 경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어떤 조선 교육령을 금방처럼 사료를 제시하고 이 교육령이 발표됐을 당시의 통치 방식이 뭐냐? 또는 상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차, 2차, 3차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조선 교육령을 구분은 할 수 있어야 한다. 특징이 되는 단어들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수의 과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한다든가 뭐 삼면 일교주의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보통교육, 실업교육 이런 것들 가지고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94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언론 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언론 정치는 뭐 그냥 간단해요. 자, 처음에 1910년대 막 식민 통치가 시작될 때는 우리나라 민족신문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있는 신문들마저 친일 신문으로 만들어 버렸죠. 자, 여러분 가장 발행 부수가 많았던 신문이 는 일본이 흡수하여 매일신보로. 매일신보는 총독부의 기관지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신문을 흡수해서 그냥 친일 신문으로 쫙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10년대는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을 탄압. 그런데 20년대로 넘어가면 야, 신문 만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신문 발행을 허용해 주죠. 그때 만들어진 신문이 지금도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이제 중앙일보처럼 그런 신문들이 있었죠. 자, 그랬는데 이 신문들을 사실 그냥 허용해 준 게 아니고 신문들의 기사를 검열하죠. 그래서 기사 검열, 삭제,
정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그런 탄압 중에 하나가 이제 사건으로 나타난 게 여러분 941페이지 보시면은 자,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일장기 말소 사건. 일장기 말소 사건이란 게 뭐냐면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고요. 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여러분 다 알죠?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조선인이지만 이 사람이 어느 나라로 나갔겠어요? 일본으로 나갔겠죠. 일본 선수로.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따서 이제 뭐 월계관도 쓰고 뭐도 받고 막 이랬는데 그 장면을 이제 신문에 실어야 되는데 요 앞에 운동복 앞에 있는 일장기가 너무 거슬리니까 요 일장기를 이렇게 지워가지고 백지로 그냥 그러니까 운동복으로만 그냥 그렇게 신문에 내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신문을 처음 내보낸 건 여운형이 주필로 있었던 거기 보시면은 조선중앙일보라는 신문 나오잖아요. 원래 이 신문이 가장 먼저 이 일장기를 없애서 기사를 내보냈는데 요거를 이제 동아일보가 똑같이 그렇게 기사를 같이 내보내다가 걸린 건 동아일보인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처음에 했던 거는 조선중앙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동아일보는 이제 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조선중앙일보는 그나마 돈도 없었거든요. 너무 가난한 신문이어서 아예 폐간. 그래서 이때 이제 신문들이 이렇게 위기를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 40년대 돼서는 아예 40년에는 아예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남아있던 신문마저도 폐간을 시켰죠. 근데 사실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100% 민족 신문은 아니에요. 친일도 엄청 많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그 당시 기사들 보면 막 천황폐하 만세예요. 다 신문 이렇게 넘겨보면. 그런 기사도 되게 많이 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민족신문으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성격이 또 친일로 그런 친일 활동들도 사실 많이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런 신문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일제의 한국사 왜곡. 한국사 왜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안 좋게 표현한 거지. 비판, 폄하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한국사 왜곡 한번 봅시다. 자, 한국사 왜곡에서는 일단 식민연구기관을 한번 두 개만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로 3번에 조선사 편수회. 자, 총독부에서 조선사라고 하는 우리 역사의 시리즈를 냈어요. 말하자면 이제 전집을 하나 냈는데 이 역사책은 당연히 총독부에서 낸 거니까 역사의 기조가 당연히 엉망진창이었겠죠. 그래서 친일적인 그런 표현으로 친일적인 내용으로 역사책을 편찬을 해서 낸 건데 그 역사책을 편찬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관청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자, 그다음에 30년대로 넘어가면 청구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죠. 자, 거기 보시면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다 친일파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가 청구학회고 이 청구학회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진단학회를 그렇죠. 진단학회를 만들게 되죠. 진단학회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단체 두 개 조선사 편수회하고 청구학회는 친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역사 왜곡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타율성론. 네,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번 쭉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타율성이라는 건 우리나라 역사가 자율적으로 발전을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율성론 보시면 자,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반도사관, 만선사관, 임나일본부설이 있다. 자, 반도사관이라고 하는 건 반도성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조건이 반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에 붙어 있고 해양에 접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네는 반도적인 성격이 있어서 계속 침략을 받아야만 하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국가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반도성론, 반도사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섬이니까 우리는 침략을 받을 일이 없어. 그런데 너네들은 맨날 침략을 받는 그런 역사야.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발전하는 역사야. 이렇게 주장한 거고요. 두 번째 만선사관은 자, 만주를 지배하는 민족이 조선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이 너네를 쭉 지배해왔고 지금은 우리가 만주를 차지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게 만선사관이고 임나일본부설은 우리나라 고대의 4에서 한 6세기 사이에
일본이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에 임나일본부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한반도를 지배했었다는 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설이죠.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 이 임나일본부 설은 말도 안 되는데 이 임나일본부 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찾은 게 광개토 대왕 릉비. 알죠? 우리 광개토 대왕 릉비 할 때 아마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임나일본부 설이고요. 당연히 지금은 뭐 임나일본부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체 조직이다. 관청이다라는 게 지금은 다 밝혀진 상태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정체성론. 자, 정체 멈춰 있다 이 말이에요. 너네 나라 역사는 멈춰 있어. 이거 우리가 앞에 전 근대사 수업할 때 우리 근대라는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잠깐 제가 설명한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나라 역사가 멈춰 있다는 건 중세부재론이라고도 해요. 정체성론이 중세부재론 또는 봉건사회부재론이라고도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시대의 이름을 붙일 때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세사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면 봉건제도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회여야만 우리가 중세라고 하는 사회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전 세계 역사 방법은 고대, 중세, 근대로 발전하는데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겪었다고 얘기하려면 봉건제도라는 게 있었어야 해요. 자, 그런데 일본은 봉건제도가 있고 서양 봉건제도 있고 중국 봉건제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봉건제도를 겪질 않았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너네는 봉건제도 없지? 그러니까 너네 역사는 고대에서 중세로 못 가고 너네 나라는 근대로도 당연히 못 가고 너네는 고대에 멈춰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아무런 발전 없이 고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너네 나라 역사 멈춰 있어? 정체성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역사학자들을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할 건데 그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도 중세 있어. 우리도 봉건제도 있었거든.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사회 경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당파성론 뭐 이거 뭔지 알겠죠? 너네는 맨날 당 나눠서 싸워. 우리가 붕당이라고 부르는 걸 얘네들은 당쟁이라고 불렀어요. 당쟁은 붕당 정치를 폄하해서 나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당파의 역사다. 너네는 맨날 싸워. 니들끼리 분열의 역사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자, 그다음에 일선 동조론은 이건 뭐 여러분 알죠? 우리 앞에 30년대 정치에서 배웠으니까. 자, 일선 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폄훼하고 이제 비판을 한 건데 특히 이렇게 역사 왜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역사를 얘네들이 가장 왜곡을 많이 했냐면 고대사예요. 왜냐하면 고대에 우리가 너네 지배했어. 그러니까 지금 지배하는 건 정당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많이 폄훼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가장 역사 왜곡이 심한 파트가 바로 고대구나, 고대사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했던 왜곡. 여기에서는 교육령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교육령 체크하시고 자, 이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그거에 대한 대응,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민족문화 수호운동 잠깐 있다가 봅시다.